어두운 텐트 안에서 받은 사진 한 장. 2020년 전 세계가 COVID로 인해 봉쇄되던 시기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나는 열렬한 백패커이자 캠핑 마니아에게 이 시기를 기회 삼아 여러 국립공원을 여행하며 캠핑을 즐기기로 했다. 그중 한 곳이 콜로라도의 로키산 국립공원에 있는 한 개울가였다. 내 신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지만 2019년에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내 평판이 심하게 망가졌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결국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도 바꿨다. 그리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다. 내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돈을 잃었기에 거센 비난이 쏟아진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몰랐다. 수많은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일부는 위협적인 메시지까지 보내왔다.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번호를 이용해 나를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나는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 당시 나는 일을 쉬고 있었고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국립공원들을 여행하는 중이었다. 나는 트럭을 타고 3시간을 달려 로키산 국립공원에 도착했고 개울가로 향하는 트레일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아마도 막 봉쇄 조치가 시행되던 시기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아직 겨울이라 눈이 얇게 덮여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딱딱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다. 나는 개울가에 도착했고 다행히도 개울은 얼어붙지 않고 졸졸 흐르고 있었다. 정말 평온한 순간이었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씻어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나는 트레일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텐트를 설치했다. 텐트를 세운 후 장작을 패고 불을 피운 뒤 버너에 소시지를 구워 먹었다. 이후 모닥불 옆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몇 장을 읽고 나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헤드랜턴을 켜고 나는 한숨 돌리며 준비해온 조그마한 대마초를 피웠다. 몇 모금 들이마시고 나자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나는 가족 이외에 나에게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다시 그 일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번에는 203지역 번호였다. 찾아보니 코네티컷에서 온 번호였다. 첫 번째 메시지는 캠핑 잘하고 있나, 친구? 두 번째 메시지는 여기 정말 아름답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알겠어. 나는 반사적으로 누구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만약 단순히 캠핑 잘하고 있냐? 정도의 메시지였다면 가족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마치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내용이었다. 이미 대마초의 효과가 퍼지고 있었고 불안감이 밀려왔다. 나는 즉시 주변을 살폈다. 사방을 둘러보며 불빛 하나 없는 숲속을 두리번거렸다. 너무 불안한 나머지 가방에서 P365 권총을 꺼내 손에 꼭 쥐었다. 평소 같았으면 잠들기 전 모닥불을 꺼버렸겠지만 지금은 어둠이 너무 두려웠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 침낭 속에 몸을 웅크린 채 휴대전화를 응시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책을 다시 펼쳤지만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결국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였다. 그때 갑자기 또 메시지가 왔다. 이제 상관없어.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곧바로 내가 캠핑 중인 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역시 답장은 없었다. 시간이 흘렀고 모닥불은 거의 사그라져갔다. 그리고 갑자기 숲의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눈 위를 밟는 인간의 발소리였다. 발소리는 내 텐트에서 약 2m 정도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멈췄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짧은 순간이었지만 텐트 밖이 번쩍 빛났다. 마치 누군가가 손전등을 비추거나 사진을 찍은 것 같았다. 그리고 몇 초 후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사진은 다름 아닌 내 텐트였다. 이어진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잘 자라. 공포가 온몸을 감쌌다. 그러나 동시에 강렬한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나는 순간적으로 텐트 지퍼를 확 열고 하늘을 향해 두 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에서 허둥지둥 도망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내 예상대로 그자는 아직 멀지 않은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위협적인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더 이상 발소리도 메시지도 없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뜬 눈으로 보내다 결국 잠이 들었고 아침 햇살이 텐트 안으로 비칠 때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다시는 그 번호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날 밤 내가 총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살린 게 아닐까 싶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그 밤이 어떻게 끝났을지 상상하기조차 싫다. 캠핑 중 들려온 비명.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매년 10월이면 북부 지역의 산속 오두막으로 여행을 가는 전통이 있었다. 우리 삼촌의 이름은 철수다. 삼촌은 넓은 산속에 위치한 4,000평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의 오두막은 방이 5개, 화장실이 3개나 되는 꽤 큰 곳이었다. 우리 사촌들과 남매들은 각자 방을 배정받았고 부모님들은 나머지 방들을 사용했다. 철수 삼촌은 사냥과 낚시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캠핑과 사냥을 즐겼다. 아버지도 몇 번 삼촌과 함께 캠핑을 갔지만 본인은 동물을 좋아해서 사냥은 하지 않았다. 철수 삼촌의 땅 일부는 깊은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삼촌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나무에 빨간색 페인트를 칠해두었고 그 경계 너머로는 카운티 소유의 숲이 계속 이어졌다. 주변에 다른 집은 거의 없었고 우리가 아는 한 가장 가까운 이웃도 몇 마일 떨어져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아버지들과 삼촌이 사냥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와 동생 민수 그리고 사촌 지훈이와 준호는 즉흥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숲속에서 캠핑을 하기로 한 것이다. 아버지들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기에 쉽게 동의했고 어머니들은 걱정했지만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아버지와 삼촌은 우리 4명을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여동생들과 여자 사촌들은 이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는 삼촌의 땅을 넘어 조금 더 깊숙한 곳까지 걸어갔다. 결국 삼촌이 사슴들이 자주 눕는다는 푹신한 이끼 지대에 도착했다. 삼촌은 이곳이 캠핑하기에 완벽한 장소라며 예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했다. 술에 취한 두 어른은 엉성한 텐트 설치 수업을 해주었고 우리도 도와가며 텐트를 완성했다. 텐트는 4명이 들어가기에 충분히 컸다. 우리는 낮 동안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으며 놀았다. 식사 중 어머니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아버지들은 우리를 안심시키며 농담까지 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너희 비명 소리만 듣고도 달려갈 수 있을 거야. 어두워진 후 아버지들은 우리를 다시 숲속 텐트로 데려다 주었다. 우리는 손전등과 여분의 담요를 챙겼고 나는 심심할 때 놀기 위해 우노 카드까지 챙겼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우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리서 비명이 들려왔다.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것은 여자 비명 소리 같았다. 나는 침착하게 여우일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며 모두를 안심시켰다. 여우의 울음소리가 사람 비명처럼 들릴 때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게임을 시작했고 모두 그 비명 소리를 잊어버린 듯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훨씬 가까운 곳에서 또 비명이 들렸다. 이번에는 확실히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우리 모두는 다시 굳어버렸다. 특히 막내 준호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모두에게 손전등을 끄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각자의 침낭으로 기어들어가 숨을 죽였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칠 엄두도 나지 않았다. 숲속을 달리면 무언가가 우리를 쫓아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얇은 텐트 천 하나만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사실이 절망적이었지만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속삭이며 계속 여우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던 그때 바닥에 쌓인 낙엽이 빠르게 지식여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미친 듯이 텐트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비명과 함께 텐트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 4명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지훈과 준호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고 나와 민수는 외쳤다. 어서 뛰어나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텐트 지퍼를 열었고 우리는 하나씩 밖으로 튀어나왔다. 숲속을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손전등을 휘두르며 앞을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무언가가 우리 뒤를 쫓고 있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달려갔고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이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모님들은 깜짝 놀라 우리를 붙잡았고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방금 겪은 일을 설명했다. 나는 아버지와 삼촌을 향해 소리쳤다. 어떤 여자애를 보내서 우리를 놀라게 한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 여동생들과 여자 사촌들이 이미 침대에서 자고 있다고 보여주었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그렇다면 숲속에서 우리를 덮친 존재는 누구였던 걸까?
아버지와 삼촌은 총을 들고 숲으로 나갔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숲에서 캠핑하지 않았다. 심지어 해가 진 뒤에는 밖에서 노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무엇을 마주한 것이었을까? 그 존재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존재하지 않는 존재. 내가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아직도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듯한 경험이었다. 이 일은 2년 전 나와 아버지가 함께 겪은 일이다. 지금도 그 밤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우리는 종종 캠핑을 가곤 했다.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찾은 캠핑장은 꽤 유명한 곳으로 하이킹 코스도 많고 짚라인도 있는 관광지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깊은 역사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곳이기도 했다. 첫날 밤은 너무나 완벽했다.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캠프파이어,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평화로운 캠핑이었다. 핫도그를 구워 먹고 마시멜로를 굽고 맥주를 마시며 주변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둘째 날 분위기가 바뀌었다. 오전 캠핑장 직원이 우리에게 말해줬다. 오늘 밤엔 이곳에 다른 예약이 없습니다. 두 분이 유일한 캠핑객이에요. 처음에는 신났다. 텅 빈 캠핑장을 우리 둘이 뚝 차지할 수 있다니. 조용한 밤이 기대됐다. 그날 우리는 여유롭게 하이킹을 하고 낚시를 하고 강가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 분위기를 더 살리겠다며 공포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들었다. 무서운 이야기 한 편 들어주자. 그냥 장난삼아 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자 뭔가 이상해졌다. 우리는 공원 내 정보센터에 들러 휴대폰을 충전하고 간식을 사서 캠프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숲이 달라 보였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하늘빛은 이상할 정도로 흐릿했다. 마치 황혼이 가시지 않는 느낌.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이상하지 않냐?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랬다. 숲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어디선가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캠프장에 도착하자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행동하려 했다. 굳이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서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시멜로를 굽고 음악을 틀고 심지어 아버지와 함께 대마초를 피우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불빛이 사그라들자 그 불길한 기운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때 첫 번째 소리가 들렸다. 쿵. 마치 나무가 쓰러지는 듯한 거대한 충격음이었다. 우리는 즉시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난 강 쪽을 비춰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런 움직임도 반짝이는 눈동자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농담을 던지려 했다. 혹시 빅풋인가? 하지만 웃음소리는 긴장감 속에서 삐걱거렸다. 몇 분 후 두 번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멀리서. 쿵. 하지만 소리의 크기와 무게감은 똑같았다. 마치 뭔가 거대한 존재가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 소리. 이제는 우리 캠프장과 훨씬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도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둘 다 이제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네 번째 소리는 바로 우리 텐트에서 불과 20m도 안 되는 곳에서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진짜 공포가 밀려왔다. 내 몸에서 모든 혈액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요, 지금 당장. 우리는 불을 더 키우기 위해 남은 장작을 모두 던져넣고 텐트로 미친 듯이 뛰어들었다. 나는 텐트 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아버지도 곧 따라 들어왔다. 그러나 아버지가 텐트 지퍼를 내리기 직전 가장 거대한 소리가 터졌다. 마치 대지가 흔들리는 듯한 소리. 아버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텐트 밖을 응시한 채. 아빠?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에 있어. 뭐가요? 모르겠다. 그냥 거대한 검은 벽처럼 보였어. 아버지는 텐트 입구에서 작은 칼을 꼭 쥐었다. 쓸모없는 무기였지만 우리가 가진 유일한 방어 수단이었다. 그때 그 소리가 들려왔다. 웅. 처음에는 낮은 진동음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공기 자체가 떨리고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느낌.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나지막이 말했다. 너도 들리지?
나는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들려온 설명할 수 없는 괴음. 그것은 짐승의 소리도 인간의 소리도 아니었다. 무언가 깊고 원초적인 소리. 마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의 소리처럼. 우리는 텐트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기억을 잃었다. 마치 순간이동이라도 한 듯 다음 순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떴다. 아버지는 아직도 칼을 움켜쥐고 있었고 우리는 텐트 바닥에 누워 있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휴대폰이었다. 둘 다 완전히 방전. 우리는 텐트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불은 완전히 꺼져 있었고 우리가 놓고 간 음식은 그대로 있었다. 바람조차 불지 않는 정적 속에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했다.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텐트를 정리하고 차에 올라탔다. 집에 돌아와서야 아버지와 나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것을 경험했다.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는 말했다. 그건 인간이 아니었어. 우리는 그 캠핑장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아니, 이제 캠핑 자체를 가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